48. 누군가는 인생의 정리를 고민할 나이에 저는 평생 몸담았던 회사를 나와 작은 카페를 차렸습니다. 부모님은 일찌감치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고 외동아들인 저는 한국에 홀로 남아 저만의 향기를 채워갈 공간을 만들었죠. 원목 가구의 묵직한 냄새와 갑볶은 원두의 고소함이 섞인 그 공간에서 저는 평온한 노후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한 여자가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소리 없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43. 저보다 딱 5살 어린 그녀, 희주는 매일 오후 2시면 어김없이 우리 카페를 찾았습니다. 늘 같은 창가 자리에 앉아 제목조차 알 수 없는 두꺼운 책을 읽곤 했죠. 그녀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비 오는 날의 수채화처럼 맑고 투명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하지만 그 맑은 눈망울 뒤에는 늘 짙은 해무 같은 그늘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서비스라는 핑계로 그녀에게 직접 구운 쿠키를 건네기도 하고 그녀가 좋아하는 원두를 기억했다가 먼저 말을 걸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2번 바뀔 때쯤 우리는 자연스럽게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희주 씨, 오늘따라 표정이 더 안 좋아 보여요. 혹시 무슨 고민이라도 있는 거예요? 나한테라도 털어놓으면 마음이 좀 가벼워질 텐데. 오빠, 저 사실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아요. 홀아버지 모시고 살면서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는데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빚이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3천만 원. 사실 제가 사치 부린 건 아니에요. 아빠 사업이 무너질 때 제 이름으로 보증을 섰던 게 이렇게 불어났어요. 집안을 일으켜보려던 건데 결국 제 인생이 먼저 무너지게 생겼네요. 그녀는 울었습니다. 제 앞에서 아주 서럽게. 마치 세상에 기댈 곳이라곤 저밖에 없다는 듯이 제 소매를 붙잡고 울음을 토해냈습니다. 외동으로 자라 외로움이 깊었던 탓일까요? 아니면 40이 넘도록 진정한 사랑을 해보지 못한 어수룩함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그녀의 인생을 구원하고 싶다는 오만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희주 씨, 울지 마요. 그 3천만 원 내가 해결해 줄게요. 내 사람 될 여자가 그런 돈 때문에 무너지는 거 나 못 봐요. 우리 이제 그만 아파하고 같이 앞만 보고 갑시다. 오빠, 정말요? 정말 저 믿어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제가 정말 죽을 때까지 오빠만 바라보고 잘할게요. 우리는 그렇게 결혼을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녀가 흘린 눈물의 의미를 알았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고마움이 아니라 가장 완벽한 먹잇감을 낚아챈 포식자의 희열이었다는 것을요. 6년이라는 긴 지옥문이 열리는 소리였습니다. 우리는 만난 지 1년 만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화려한 예식장에서 수많은 하객의 축복을 받으며 행진할 때만 해도 제 인생의 화양연화가 시작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행진이 끝나고 신부 대기실로 돌아온 순간부터 연극의 막이 올랐습니다. 오빠, 방금 친정에서 연락 왔는데 아빠가 갑자기 쓰러지셨대. 나 지금 신혼여행 못 가. 아니, 절대 안 가. 아빠 잘못되면 나 죽어버릴 거야. 나 오늘부터 당분간 친정에서 지내야겠어. 아니, 희주야, 진정해봐. 그럼 나도 같이 가야지. 오늘이 우리 첫날 밤인데 어떻게 따로 있어? 아니, 오빠는 카페 비울 수 없잖아. 나 혼자 갈게. 상황 좋아지면 연락할 테니까 제발 나 좀 믿고 기다려줘. 부탁이야, 오빠. 신혼여행은 그렇게 취소되었습니다. 아내는 신혼집이 아닌 친정으로 직행했죠. 장인이 위독하다며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와 울먹이는 아내 때문에 저는 감히 친정에 찾아가지도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예민하셔서 사위 오는 것도 부담스러워 하신다는 아내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으니까요.
그렇게 결혼 생활은 기묘한 별거 상태로 흘러갔습니다. 아내는 몇 달에 한 번씩 집에 들러 피곤하다며 잠만 자고 갔고, 생활비로 매달 200만 원씩 꼬박꼬박 챙겨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또다시 돈을 요구했습니다. 오빠, 진짜 면목 없는데. 아빠 병원비랑 간병비 때문에 빚이 또 생겼어. 이번엔 2,500만 원이야. 이거 안 갚으면 아빠 길바닥에 나 앉으셔야 한대. 나 어떡해. 희주야, 돈은 해줄게. 이번이 마지막이야. 대신 이거 갚으면 무조건 우리 집으로 들어와. 장인어른 간병인 붙여드리고 넌 내 옆에 있어. 알겠어? 2,500만 원을 건네자 그녀는 약속대로 짐을 싸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진짜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집에 오자마자 공황장애라며 발작을 일으켰고, 밤마다 환청이 들린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느 날 퇴근하고 돌아오니 그녀는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근처엔 빈 약통이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희주야, 정신 차려. 이게 뭐야? 왜 약을 한꺼번에 먹어? 여보, 내 말 들려? 응급실에서 위세척을 하고 겨우 살아난 그녀는 제 눈을 피하며 다시 친정으로 돌아가겠다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그 와중에 기적처럼 아이가 생겼습니다. 희주야, 오늘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 우리 아기 심장 소리가 아주 건강하대. 봐, 초음파 사진 속에 이 작은 점이 우리 아이야. 네가 아파서 내가 참 힘들긴 한데 이 아이 생각하면 다 견딜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힘내자, 응? 애 생겼다고 달라질 거 없어. 난 여전히 불안하고 죽을 것 같으니까. 나 내일부터 다시 친정 가서 지낼 거야. 거기 있어야 마음이 놓여. 하지만 임신 3개월이 되던 날, 그녀는 임신불루와 공황장애가 겹쳐 도저히 신혼집에 있을 수 없다며 다시 도망치듯 짐을 싸 친정으로 떠났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도 저는 분만실 근처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장인은 사위가 불편하다며 오지 말라 했고, 아내는 오빠가 카페 일로 바쁘니 내가 친정에서 산후조리까지 다 하겠다며 저를 밀어냈습니다. 결혼 생활 6년, 제가 아내와 함께 밥을 먹고 잠을 잔 날을 다 합쳐도 6개월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차갑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오빠, 우리 이제 끝내자. 나 오빠랑 사는 거 너무 숨 막혀. 이혼해 줄 테니까 대신 우리 딸 양육비로 매달 200만 원씩 보내. 그거면 충분해. 이혼? 6년 동안 돈만 받아가더니 이제 와서 이혼이라고? 안 돼. 이혼해도 내 딸은 내가 키워. 내 핏줄인데 왜 당신이 데리고 가? 저는 이유를 알아야 했습니다. 그녀가 왜 그토록 저를 밀어냈는지, 왜 아이를 인질처럼 친정에만 두었는지.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탐정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일주일 뒤, 탐정이 건넨 보고서에는 제가 평생 본 것 중 가장 더러운 진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공황장애로 집 밖에 못 나간다던 아내는 매일 밤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강남의 한 대형 술집으로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직업은 접대부였습니다. 제게 받아간 돈, 장인어른의 병원비, 모두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장님,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말씀드리기 참 송구합니다만 사모님이 술집에서 만난 남자들과 관계가 꽤 복잡합니다. 아무래도 딸아이와의 유전자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내 딸입니다. 내가 5년 동안 사진 보며 버텨온 내 자식이라고요. 하지만 알겠습니다. 확실히 해야겠죠.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던 날, 저는 결과지를 뜯지도 못한 채 1시간을 카페 구석에서 떨었습니다.
겨우 용기를 내어 봉투를 열었을 때 거기엔 친생자 관계 성립 불일치라는 차가운 문자가 박혀 있었습니다. 99.9%가 아닌 0%. 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세상은 단어 그대로 멸망했습니다. 6년 동안 아이의 사진을 보며 웃었던 시간, 그 아이를 위해 뼈 빠지게 일했던 세월, 아내의 히스테리를 참아냈던 인내. 모든 것이 오물덩어리로 변해 제 몸을 덮치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희주야, 당신 이게 뭐냐고. 이 애 누구 애야? 6년 동안 나를 병신으로 만든 것도 모자라 남의 자식을 내 자식이라고 속여? 뭐? 유전자 검사? 오빠 진짜 저질이다.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알아? 손님 중 한 명이겠지. 나도 몰라. 어차피 오빠 돈 많잖아. 그냥 키워주면 되잖아. 김서방, 제발 노여움 거두게. 내 딸이 잘못한 건 알지만 저 가엾은 애는 무슨 죄인가. 자네가 그냥 아비 노릇 해주면 안 되겠나? 구역질이 났습니다. 저 노인도, 저 여자도, 그리고 그들이 내밀던 그 아이도 더 이상 제 세상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6년의 세월이 송두리째 도련해졌습니다. 저는 친권을 포기했습니다. 아이가 미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제 인생을 난도질한 저들의 웃음소리가 들릴 것 같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모든 것을 정리하고 부모님이 계신 미국으로 도망쳤습니다. 부모님의 식당 일을 도우며 새벽부터 밤까지 몸을 혹사시켰습니다. 아내는 식당 단골 손님의 소개로 만난 교포였는데 첫 만남부터 제 과거를 듣고도 조용히 제 손을 잡아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결혼했고 지금은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여보, 가끔 내가 한국에서의 그 시간을 견딘 게 당신을 만나기 위한 액땜이었나 싶어.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착하고 정직하게 살았으니까 하늘이 나를 보내준 거지. 우리 서로 의지하면서 예쁘게 살아요. 그러던 중 아내의 지인들을 만나기 위해 11년 만에 한국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강남의 한 호텔 로비에서 일행을 기다리던 그때 소란스러운 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 더러운 년아! 내 남편 돈을 얼마나 뜯어먹었으면 여기까지 기어들어와?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오늘 여기서 같이 죽자! 사모님, 오해예요. 제발 살려주세요. 저 진짜 몰랐어요. 그녀였습니다. 11년의 세월이 흘렀건만 희주는 여전히 남의 가정을 파탄내고 머리채를 잡히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안타까움보다는 씁쓸함이 밀려왔습니다. 나를 기만했던 그 6년의 시간이 결국 저 여자의 저급한 유혹비로 쓰였다는 사실이 서글펐습니다. 순간 잊으려 애썼던 5살 아이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어디서 어떤 상처를 입으며 자랐을까요? 옆에서 제 팔을 꼭 잡는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저 여자 아는 사람이에요. 안색이 너무 안 좋아요. 아니, 모르는 사람이야. 그냥 세상 사는 게 참 기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잠시 멍해졌네. 우리 이제 그만 올라갈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짠하다는 마음조차 사치라는 생각이 들었죠. 제가 잃어버린 6년의 대가는 이미 저 여자가 스스로 치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 곁에 있는 진실한 사랑과 함께 제가 돌아갈 곳인 미국으로 향하려 합니다. 과거는 흐르는 물에 씻어보냈고 이제 제 앞에는 비록 조금 늦었지만 진짜 사랑으로 피워낼 새로운 생명의 희망만이 가득하기를 빌어봅니다. 오늘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는 부디 거짓 없는 진심만이 가득하길 바랍니다.